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도 쓰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혹시 유현 씨는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요. 오, 10개요? 네. 꽤 많이 외우시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네.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 휴대전화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외우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머리도 잘 쓰지 않으면 인지 기능 발달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머리를 활용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요즘에 생각은 많고 뭐 연산이나 논리나 이런 건 많이 하지만 암기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왼손을 쓰던 사람이 오른손을 쓴다든지 혹은 늘 가던 길을 다른 길로 가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뇌에 늘 낯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인지 기능 보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치를 할 때에도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네. 잘 안 닦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시면서 뇌를 네.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오늘은 노스텔라 원장님, 양가람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노 원장님께서는 이 뇌 기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평소에 손끝 발끝을 많이 자극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으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네. 그거는 이제 그 미소를 늘 보면 알 수 있는데 손끝, 발끝 자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끝 발끝 자극은 손끝 발끝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뇌 기능을 저하하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음과 혈이 부족해져서 뇌 기능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또한 공부하고 집중할 때는 어둑어둑한 것보다는 조금 밝은 태양광 같은 밝기에서 집중하시는 게 가장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독서실 같은 데 보면 여기 내 자리만 스탠드로 밝고 주변은 까맣게 해두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 보죠? 네, 시력에도 좋지 않고 또한 오래 집중하기에는 밝은 환경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밝기가 굉장히 밝은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도요. 네, 네. 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첫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자 정말 경이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선물 같은 순간이지만 여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고령 산모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산모의 건강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결혼이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연구가 되었던 것들보다는 요즘 산모들의 건강이 더 위협을 크게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양 원장님 어떤가요? 네. 요즘 사회는 보통 우리나라는 한 명이나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 혼인 시기가 늦어져서 엄마가 되는 평균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더더욱 잘 준비해서 산모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산모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고 또 이 자연 유산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신 전부터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신 전부터 관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임신 전에 가장 쉽게 관리하는 법은 월경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한의학에서는 조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월경이 고르지 않으면 혈기가 어그러져서 임신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자궁을 건강하게 해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살 집을 건강하게 부모가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인들의 특징을 월경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월경은 주기가 빠르거나 늦고 또 양이 많거나 적고 통증이 월경 전후로 있고 색은 자주 삐시거나 검고 또 형태는 묽거나 덩어리져서 고르지 못합니다. 월경의 문제가 설명한 것 같이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월경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여성의 자궁 건강에 어떤 체크리스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평소보다 조금 월경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졌다, 아니면 빛이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비만하거나 아니면 야위였거나 이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좀 월경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경 문제에는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품성과 행실을 온화하게 하고 질투를 줄이라고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또한 몸이 너무 비만하면 자궁에 기름이 껴서 기름이 끼기 쉽고 또 반대로 너무 야윈 상태에서는 혈이 부족해서 임신에 불리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교란, 또 비만인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 영양이 부족할 때는 무월경, 이런 증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또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월경 문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임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임신이 되었다면 이제는 태아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줘야 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엄마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편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동양에서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뱃속에서 10달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받고 또 교육받는 게 많다는 뜻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임산부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상태가 탯줄을 통해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자녀의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고요. 네. 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HPA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으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흐름입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머리에서 배까지 내려가서 자궁에 있는 태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산모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도록 주위에서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 산모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사실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임신을 했을 때 가장 좀 예민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뭐 입덧도 하게 되고 몸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네. 우리 흔히 신경질적인 사람들을 부르는 히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 유래는 원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오. 아.
개인차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하고 또 연구 결과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까 설명드린 HPA 축이 여성이 더 쉽게 영향받는다고 네,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신체적으로 불편한 기간인 임신 기간에는 더욱 스트레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보다 뭐 멘탈이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네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신의학을 보는 한의학에서는 여자의 병이 마음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비교해서 기병이 많다. 또 여자가 병이 많은 이유는 감정 억제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항상 여성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민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게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예민하다의 반대말은 둔하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임신 기간에는 안테나가 더 많이 솟아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네네. 주위에서 항상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이해해주고 네.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남편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저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결혼 안 했지만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거 정말 겪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네. 자, 노 원장님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얘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신하셨을 때 좀 편안하셨나요, 원장님은?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인 편이라 좀 굉장히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굉장히 사실은 즐거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입덧이 물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편이라 그래요? 네, 5개월까지는 거의 한약으로 영명을 해서 네.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5개월이 지나면 또 입맛이 너무 좋아서 아주 잘 먹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노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입덧은 왜 하는 거예요? 입덧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굉장히 뭐 싫어한다거나 어지럽거나 또 반대로 특정한 음식만 뭐 귤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게 당기는 걸 입덧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입덧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의 몸에 있는 혈액이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먹이거든요. 아기를 네. 먹여 살리게 돼서 엄마의 몸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시게 되시고 네. 특히 이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입덧이 좀 심하게 생길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자궁이 점점 이제 임신을 하면 커지게 되잖아요. 네. 커지게 되면서 위장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마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내가 입덧을 해서 아이에게 어떤 잘못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하면 제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항상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정말 이제 너무 극심하게 못 먹어서 정말 뭐 10kg 이상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런 경우라면 좀 염려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덧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서 아이에게 네. 무리가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임신했을 때 한약으로 영명을 했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입덧이 심하시거나 혹은 이제 아이가 염려되시면 한의원에 가셔서 입덧 예방약이라든가 또는 아이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한약, 뭐 우리가 이제 입덧 예방약으로는 뭐 진피나 복령이나 생강 같은 그런 약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임산부랑 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에는 뭐 불수산이라든가 군기탕이라든가 이런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네. 이 입덧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안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뱃속의 태아 건강은 사실 이제 일상에서는 늘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10달 동안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엄마의 자궁 건강에 따라서 이제 태아가 편안함을 느끼거나 혹은 불편해한다거나 하는 것을 엄마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양 원장님 어떤가요? 네, 임신 중에 뱃속의 아이가 너무 자주 움직이고 또는 자궁이 안 좋은 상태여서 배가 아프고 심하면 출혈이 나는 증상을 태동불안 또는 태루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태아라고 할 때 아이를 한문으로 아이 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개월까지는 싹 아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3개월까지는 뭐 농사를 하듯이 논에 벼를 뿌리듯이 아이가 자궁의 자리를 잡는 과정이고요. 3개월 이후에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가 돼서 뱃속에서 놀고 움직이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또는 자궁이 튼튼하지 못하면 태동불안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산모들의 자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처방을 쓰고요. 이런 처방은 뭐 몇천 년간 이어져 내려와서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10달이 지나고 출산을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출산 때의 고통은 이제 모든 그 산모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또 걱정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의학적으로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혹은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출산 시기가 임박했을 때 쓰는 불수산이라는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네. 부처님 손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손으로 감싸듯이 아이를 편하게 낳도록 도와준다는 뜻의 한약인데요. 네. 예, 이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2017년에 부산대학교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예.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네, 불수산에 대한 효능도 있지만 이제 한약의 성분에 대해서 한약을 이제 성분을 모르는 검정물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나운서분들은 자주 봤을 법한 저 빅데이터 그림이 예. 나와 있는데요. 네네네. 네네. 이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약의 성분과 유효되는 몸의 작용을 연구한 논문이고요. 네. 네, 한약재의 유효한 물질들을 분석해서 또 그 유효한 물질들이 어떻게 유전자와 또 단백질 또 몸에서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예. 그 결과 불수산은 자궁, 태반, 태아, 시상, 하부, 내하 수체 등 출산 관련 기관에서 유의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한약재들을 다 분석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불수산이라고 하복부 치골을 열어서 출산을 수월하게 해주는 약이 있었군요. 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 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산후풍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산후풍이란 무엇인지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산욕기 또는 산후조리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산후풍과 그런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나운서 분들은 371 또는 77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371. 37, 20일일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아이 낳았을 맞습니다. 때 그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하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네, TV나 영화에서 보통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치고 이렇게 뭐 고추를 단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앞귀를 막는 371 이런 풍습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앞귀를 막는다기보다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371, 21일 3주죠. 3주 동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이와 산모에게 좋다.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 기간이 보통 2주와 3주잖아요. 네. 네, 그거와 아주 일치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오. 또 77일, 49일 그러니까 50일 정도는 산모가 밖에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요. 이 또한 산모가 너무 빨리 외출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이제 몸의 컨디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리를 하고 외부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옥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추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찬 기운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과도한 냉방기 사용을 냉방기 사용이
산모에게 산후풍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음. 또 과거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영양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산모들이 너무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아. 그것이 산후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산모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한 모유도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요. 뭐 지금은 모유 수유 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좋은 양질의 모유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불수산과 같은 그런 자궁 건강에 이제 좋은 그런 한약 처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 원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불수산을 복용하게 되면 뭐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있고요. 또 제왕절가의 경우에도 태지라고 하는 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 하얀 막이 없이 비교적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엄마와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물리적인 스트레스, 이제 치고를 여는 그런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산후 회복에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출산 이후에 부기가 도통 안 빠져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명 산후부종이라고 하던데 이 산후부종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치료법은 없을까요? 네, 산후부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붓는다고 하면 신장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산후부종은 그런 경우보다는 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 물을 많이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덜 나와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이뇨제를 드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을 가지면서 조금 따뜻하게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땀을 통해서 배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산후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운동 정도는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벼운 땀을 내서 스트레칭. 노폐물처럼 이렇게 배출하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산후부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끝으로 월경 상태 체크리스트와 또 산후풍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두 번째 건강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임신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질환인데요.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자, 저희가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는 여성 관련 질환이 나올 때마다 원장님들께서 꼭 피해야 하는 또 예방해야 하는 질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스텔라 원장님,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생리불순이 있을 때요,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진단받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10%가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질환이고요. 전 네. 세계적으로도 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에서 다낭이라는 거는 마늘따 낭포낭해서 난소에 낭포가 많은 증후군이란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난소의 경우에는 낭포가 여러 개 있다가 하나만 배란이 되려고 하나만 많이 커지거든요. 보통 한 1.3cm까지 이제 낭포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배란을 하게 되는데 다낭성 난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아주 1cm 미만의 아주 조그만한 낭포들이 계속 이제 난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으로 보면 그렇게 관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되게 되고 생리불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낭성 난소가 있으면 별다른 증상 없이 생리불순이 생기고 또 부정출혈이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낭성 난소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중고생이다, 뭐 대학생, 직장인 같은 젊은 여성이라서 뭐 생리 안 하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낭성 난소는 단순히 생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아랫배에 가스가 찬다든가, 뭐 냉이 많이 나온다든가, 혹은 생리가 잘 나오지 않고 찌끔찌끔 뭐 계속되는 현상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종출혈이 있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 또 환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러니까 이 난소의 낭포가 정상보다 많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확인상 이 낭포의 개수가 좀 많다면 모두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다낭성 난소를 진단하려면 3가지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음파상으로 양쪽 난소에 10개에서 12개 이상의 낭포가 존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진단 기준으로는 생리불순,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이 있다든지 하는 생리불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단 기준은 안드로겐 과잉 증상이라 그래서 뭐 얼굴에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 트러블이 있다든가, 비만이라든가, 담호증이라든가, 또 목소리가 굵어진다든가 하는 안드로겐 과잉 증상이 있는데, 네. 요 3가지 진단기 중에서 2가지를 충족시키면 다낭성 난소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임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건 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임신의 첫 번째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인데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배란이 제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자연스럽게 기회가 적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발병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병을 가지신 분들과 합병증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난임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임신과 출산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꼭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노 원장님,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죠? 네, 다낭성 난소는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이 있고 열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비만인 경우에는 뭐 식적이라든가 담음이라든가 무슨 식체라든가 뭐 습담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인들이 더해져 있고, 그다음에 마른 분 같은 경우에는 혈어라든가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원인들이 같이 더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 혈어나 뭐 습담, 기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치료가 정해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배란이 잘 안 되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생리불순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 다낭성 난소가 뭐 꼭 생리불순뿐만이 아니라 근종이라든가 내막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실 때는 그 환자분에게 맞는 맞춤 한약제를 처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만인 환자를 치료하는 게 다르고 또 마른 환자분을 치료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습담이라든가 어열이라든가 뭐 식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원인에 맞게 뭐 도담탕이라든가 오적산이라든가 청포탕이라든가 계지복령알이라든가 이런 처방을 맞춤 처방을 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요. 또 혈어가 있는 마른 환자분의 경우에는 뭐 군기탕이라든가 대형정이라든가 뭐 사물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환자에게 이제 맞는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비만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양형 다낭성으로 취급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한국형 그 다낭성 난소라고 하는데 보통 혈어 마른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보통 병의 경과가 다 같이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분들이 뭐 식적이라든가 담음이라든가 뭐 이런 혈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환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환자분의 다른 증상에 맞춰서 배란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생리를 좀 더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약제를 조절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다낭성 난소라는 거는 단기간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제 호흡이 긴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보통 말씀하실 때 약 한 달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 약을 안 먹으니까 또 다시 안 좋더라 하는 거는 아직 그 환자분의 자궁이나 난소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시간을 잡고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매우 오랜 시간 또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은 처음부터 생리를 안 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생리량이 줄거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치료할 때 저는 환자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다낭성 난소라는 질환은 아토피나 비염처럼 자궁에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아토피나 비염이 있으면 평소에 관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보통 네. 환자분들이. 그래서 다낭성 난소가 있는 경우에도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것처럼 생활 관리도 좀 열심히 하시고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시고 또 다른 질환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 원장님, 저는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한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침 치료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침 치료 계속 한약만 복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환자분들 이제 치료하시다가 어느 정도 난소라든가 자궁 상태가 개선이 되면 침 치료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오셔서 초음파도 보시고 침 치료하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저 원장님 조금 전에 그 자궁에 일종의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는데 알러지 사실 급성도 있잖아요.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급성으로 갑자기 증세가 확 나타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셨다거나 살을 무리하게 빼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급성적으로 다낭성 난소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서 이제 평소에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낭성 난소 그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다낭성 난소가 있으면 일단 생리불순이 있으시니까 보통 병원에 가시면 피임약을 많이 처방받아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이제 하게 만드는데요. 네. 다낭성 난소가 있는 경우에 그 피임약을 먹을 때는 이제 생리가 좀 나오다가 복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전보다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피임약의 원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배란을 억제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하긴 하지만 배란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임약을 써서 생리를 규칙적이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더 큰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낭성 난소의 경우에 초음파를 보면 조금 약간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내막이 거의 없이 얇아서 생리를 안 하는 다낭성 난소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좀 생리 치료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반대네요, 완전히.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난소에서 내막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피임약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의원에 가시면 요거를 보시고 이제 내막을 조금 빠져나올 수 있게끔 탈락할 수 있게끔 어열약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약제 습담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좀 복용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서 자궁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보셔서 초음파를 봐가면서 요 내 자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아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노 원장님, 아까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안에는 비만형과 그리고 마른형이 있다, 마른 환자의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비만형의 경우에 이렇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건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우세성 또 반대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막 그렇게 우세하지 않으면서 또
다낭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호르몬 문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혹은 그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낭성 난소는 이제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오. 아주 가볍게라도 아침 식사를 드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낭성 난소라는 질환은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신진대사 측면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아침이 또 굉장히 신진대사가 잘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이언스지에서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실험군은 아침 식사를 꼭 많이 먹게 하고, 근데 또 다른 대조군은 이제 저녁 식사를 좀 많이 먹게 했는데 아침 식사를 많이 먹은 이제 실험군에서 배란도 개선이 됐고 인슐린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체중도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유와 환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한데 좋지 않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되도록이면 고탄수화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고기나 단백질도 좀 더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탄수화물 좀 그런 쪽으로 좀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과자나 뭐 음료 같은 단 음식보다는 야채나 신선한 과일로 이렇게 당을 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낭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젊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뭐 음료수를 3개 마셨다면 1개나 뭐 2개, 1개 반 정도로 줄이시고 커피를 뭐 3잔씩 마셨다면 1잔만 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이라고 일단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면 부족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섭취를 최대한 피하시고 일찍 자야 호르몬이 좀 잘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내일 자서 내일 일어나지 말고 오늘 자서 내일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정 그래서 전에 자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12시 전에 좀 자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중요한 습관이 되고 또 운동을 많이 하셔서 당을 이제 근육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아침을 잘 먹고 그리고 나쁜 것을 줄이고 그리고 항상 충분한 수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요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임신도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다고 해서 다낭성 난소를 치료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는 자궁질환뿐만 아니라 뭐 내막증이라든가 증식증이라든가 자궁 근종 같은 혹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전신적으로 당뇨나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피부를 간직하고 싶으시면 꼭 관리하시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궁 건강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우리가 마사지를 받거나 혹은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디에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디를 이렇게 나타내죠. 자, 화면으로 이제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경락과 경혈입니다. 자, 혈자리, 경락, 경혈 이런 말은 이제 많이들 섞어 쓰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자, 양 원장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경락은 선입니다. 선? 경락은 이렇게 이어지는 선을 얘기하고요. 아, 예. 경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혈자리, 이 지점 포인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자리는 정말 많지만 일단 혈자리를 고르는 기준은 뭐 대부분 경락선에 있는 지점들을 골라서 혈자리라고 하고요. 혈자리와 그 선을 그은 기준은 아무렇게나 그은 것이 아니고 이제 반응성, 몸의 반응성을 따라서 선을 긋고 거기서 지점들을 찾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허리가 아프면 허리 협착이 오거나 디스크가 발가락이 저리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경락이 있고요. 또 목 디스크가 오면 손이나 팔꿈치가 저린데요. 그래서 목에서 팔로 오는 경락이 있고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양 원장님 궁금한 게 침을 놓으실 때 어디 경락 이 선에다 넣는 건가요? 아니면 경혈에다 넣는 건가요? 대부분은 경혈을 많이 사용해서 놓는데 네. 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선에서 골라서 한의사의 경험적으로 놓는 자리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노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인체에는 얼마나 많은 경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매우 많은 경혈이 있는데요. 네. 정혈은 이제 361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혈까지 다 합하면 6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혈자리들은 주관절, 그러니까 팔꿈치 이하에서 손까지, 그다음에 무릎 이하에서 발까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네. 근데 정혈과 기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좀 뜻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십이경락과 임동맥, 기경팔맥에 있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혈이고요. 기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혈자리들을 기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걸 다 합쳐서 한 600여 개 될 수도 있다. 네. 네네. 예, 정말 많은데요. 이거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원장님들. 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원장님들마다 특히 이제 집중해서 이제 치료를 하실 때 활용하는 그런 경락, 경혈, 어떤 기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노 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여성 질환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뭐 태음경, 뭐 소음경, 소양경 이쪽의 혈자리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예. 뭐 내정이라든가 공손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뭐 이런 뭐 태충이라든가 뭐 혈해라든가 뭐 이런 혈자리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자, 보통 그렇다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디에다가 그러면은 침을 많이 놓으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뭐 일단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뭐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픈 곳 위주로 뒤쪽에 놓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요즘에는 여름철이어서 손바닥에 혈자리 몇 군데가 놓으면은 냉감을 느끼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전 요즘에는 손바닥에 좀 많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원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막 어깨가 아파서 가고 허리가 아파서 가는데도 손이랑 발에다가 침을 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게 뭐 다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손발에 혈자리가? 반응성 때문인데요. 네. 우리 말초신경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뒤쪽 등 근육이 두꺼운 곳, 허리나 어깨보다는 보통 손발에 더 반응성이 좋고 예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서도 더 장기에서도 그렇고 이런 근육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손발에 더 자극이 많고요. 또 운동으로 예를 좀 설명드리면 요즘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허리가 아플 때 오금이라고 하는 이제 무릎 뒤를 많이 늘리는 운동을 시키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허리가 아픈데 왜 무릎 뒤에 침을 놓는지 조금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자, 하긴 뭐 한쪽만 그 근육이 한쪽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끝과 시작과 끝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락 마사지 받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그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작용들을 이게 침을 놓거나 혹은 뭐 전침, 약침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부 혈자리들은 누르는 것만으로 꽤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힘듭니다. 이제 침으로 찌르는 게 가장 덜 네네. 힘들고요.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뒷목이 아파서 두통이 오고 할 때는 이제 귀 밑에 있고 목 사이에 있는 뭐 풍지, 풍부열 이런 혈자리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줘서 네, 풀어주면은 두통도 덜하고 이제 디스크 증상 같이 이제 팔 저림 증상도 덜하고 이런 식으로 경락 마사지도 효과가 있는데요. 네. 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 교육을 받아서 경락 마사지와 유사한 느낌으로 치료를 네. 받는 순화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네. 편하고 이제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 네, 손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렇게 약간 그 볼펜 같은 네. 뾰족한 걸로 누르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어떤가요? 이제 네. 그 까치봉이라고 하는 뭐 도구도 있고 또 요즘에는 마사지건 같은 도구들도 있는데 또 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자극을 주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필요할 때, 머리가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또 뭐 체했을 때 이런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우리 건강 이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이제 배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변이가 심할 때는 이제 유명한 혈자리인 이제 엄지와 약지 사이에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지 합곡. 않습니까? 예. 여기를 많이 습관적으로 좀 누르기도 하고요. 어. 제 스스로도 많이 누르고 또 치료도 많이 하고요. 또 소화가 안 될 때는 이제 보통 뭐 할머니 손 약손 하면서 배를 많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네. 근데 배를 만져주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좋지만 이제 등을 만져주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 네, 이제 장부로 가는 이제 신경이 등에서 나와서 들어가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배수혈이라고 명해서 혈자리들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는 이제 등을 이렇게 좀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그러면 네. 그 폼롤러 같은 걸로 네. 엎드려서 이제 등을 좀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이제 요가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네. 등을 풀어주는 어. 동작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네네네. 네, 그 이유가 이제 한의학 원리와 상당히 흡사하게 아, 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희 여의부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